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입니다. 우리 사회 노동 문제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분이죠.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종광입니다. 네, 시즌 1 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드라마 송곳의 실제 모델. 그때도 아주 그 날카로운 비평해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사람 이야기를 모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개되는 게 솔직히 나쁜 일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맞습니다. 그거 다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2의 새 코너죠. 팩트 AS를 책임질 한승현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팩트 AS는 뭡니까? 이제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 보도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팩트 체크를 다시 팩트 체크한다는 의미에서 팩트 AS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또 이 청와대발 가짜 뉴스를 주장한 하태경 의원도 직접 만나봤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2에서도 여러 번 짚었던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 만에 기자가 해고가 됐죠. 현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방향이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대 대검, 또 검찰총장과 검사장 대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가 연일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은 검언 유착 수사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들이 마치 권력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두 사람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제가 좀 문제적으로 봤던 것은 윤평중 칼럼이라는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예 권력 싸움이라고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영웅의 이미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의 정당성을 아예 훼손해서 권력 싸움의 이전 투구로 만들고 있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논리가 비약하냐면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부르고 있다까지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박선민 컬럼 경향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되는데 용어만 살펴보더라도 죽이면 죽일수록 살아난 남자 윤석열이라고 해서 죽인다, 전쟁통 이런 말들이 쓰이고 있어요. 마치 개혁이란 문제 자체를 싸움 그리고 싸움터, 전쟁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자체는 갈등이고 싸움이지 개혁이 아니다라고 개혁의 어떤 취지 자체를 사전에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검언유착 수사의 투명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 조선비즈 7월 4일자 기사를 보면은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추 장관은 흔들리지 말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이게 이제 팩트인데 제목은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데 검사장들이 뜻을 모았다. 일종의 항명 사태가 이제 본질인 것처럼 보도를 했고 그 본문의 해당 내용을 보면은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7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법조계에서도 한 법조인은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거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검찰과 법원에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를 이렇게 익명의 취재원을 통해서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그 반언론 활동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실명이 나가도 되냐고 기자가 물은 적도 없고 제가 당연히 익명 발언을 요구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는 내 말에 책임진다라는 자세가 있는 것인데 왜 유독 검사와 판사들한테는 그런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느냐. 왜 독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누군지도 알지 못할 얘기들을 계속 전해 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검언유착이라고 처음에 불렀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이제 검사와 기자가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 다 잊어버리고 굳이 명칭을 붙이면 무슨 법검 대견 사건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구도만 사람들이 기억할 뿐 이 검사와 언론과의 관계는 그냥 묻혀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채널A 기자, 이제 전직 기자죠. 이분이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제보자 X, 지모 씨의 말에 끌려들어서 이름도 확인 못한 채 무리한 취재를 했다. 녹취록은 100% 자신이 창작한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즉 선거 공작을 시도한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언론들이 또 받아 썼습니다. 근데 그 이분이 지금 뭐 보면은 좀 억울한 느낌도 있고 뭔가 지금 진실이 자기 뜻대로 밝혀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본인이 감수해야 돼요. 본인이 그 휴대전화 2대 초기화하고 그리고 그 노트북인가요? 그것도 역시 또 뭐 초기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고스란히 남겨놨다면 본인의 진실 거기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네. 의문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른 취재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까지 싹 다 지워버렸다라는 얘기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자가 취재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사실은 그 이철 씨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 내용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7월 2일자 기사 제목이 이 의혹의 핵심이 채널A 기자 강요 협박 취재냐 아니면 사기 전과 제보자에 낚인 것이냐라고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둘 중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의 태도를 보면은 그것은 그냥 거짓말한 문제에 불과하고 이것은 정부와 언론 그다음에 어떤 사기 전과 있는 사람이 파놓은 이제 함정에 빠진 것이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 취재 기자의 분명한 잘못까지 덮거나 이제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아무런 어떤 일이 없는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번 이 풍을 만들어 보 유시민 풍, 유시민 바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가 실패한 게 드러났고 그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된 김대엽 사건에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못된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고 있는 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대엽이란 이미지만 이용할 뿐이지 이 사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신에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단지 공작이다라는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썼다가 일어나게 된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예. 네, 여기서 그럼 김대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MBC. 본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지모 씨하고 네. 자신과 함께 일테면 검찰을 의혹에 넣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고 내가 빠졌다고 하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명명하면은 네. 그냥 얼핏 듣기로는 본인이 김대엽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잘못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민 씨와 그의 고등학교 동창 지호 씨는 왜 멀어졌을까요? 수민 씨는 전문대를 졸업했지만 지금은 꿈의 직장에 다닙니다. 사실 일하는 곳만 꿈의 직장이고 작은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전문대를 졸업해선 큰 회사에 갈 길이 막히잖아요.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힘들어요. 4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4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8 출연부터 제작까지 모두 20대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민과 지호의 갈등이 우리가 이 사태를 두고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한 지점을 쉽게 잘 보여줬다. 다만 이제 우리 언론은 그런 토론의 장을 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태에서 그러한 그 뭐 을들의 전쟁이다, 그 뭐 청년들의 갈등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갈등을 계속 양산하고 부추김으로써 이익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집단 중에 하나가 언론임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좀 강한 비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지호 씨는 왜 수민 씨의 소식에 분노했을까? 그리고 또 지호 씨가 정말 분노해야 할 건 무엇인가? 먼저 사태의 발단이 된 뉴스원 기사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이 보도를 받아 쓴 기사 저희가 확인한 건나 31건이나 됩니다. 이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정정 보도를 한 곳은 찾기가 정말 힘들었고요. 슬그머니 삭제한 경우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이후에 각 언론사들이 잘못된 보도와 거리두기라도 하듯 팩트체크 보도를 이례적으로 정말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 팩트체크를 하면서도 또 잘못된 보도들은 정정도 하지도 않고 삭제도 하지도 않았어요, 언론들이. 저는 이거는 팩트체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글을 본 기자가 이미 여기에 반응을 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전 솔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그룹의 한 직장인으로서 정규직으로서 기자로서 보기에 너무 불쾌한 어떤 부분이 있고 퍼뜨려야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명감을 가져서 팩트체크 없이 넘어가죠. 왜냐하면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기사를 낼 수 없는 너무나 자극적인 용어들이 많은 기사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기사라고 봐서 악의적 보도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예. 알바하다 연봉 5천 정규직 됐다. 이런 가짜 정보에 뉴스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언론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론은 전달자가 아니라 생산자였던 거죠.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언론은 자기 위치를 슬쩍 그 전달자, 순수 전달자의 위치로 격하를 시키고 자기가 열심히 퍼날랐던 그 거짓 정보와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심지어 그것을 검증하고 비판을 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 세계일보 이게 같은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6월 24일에는 그러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멘트들을 그대로 퍼나릅니다. 그런데 6월 29일에는 청와대 책 반박 내용을 그대로 실으면서 팩트 체크는 또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정규직 전환 후 연봉이 5천만 원 뛴다는 등의 가짜 뉴스에서 촉발됐지만 지금은 CCTV 문제보다 청년들 감정적 문제로 번졌다. 가짜 뉴스를 퍼나른 게 자신들이고요. 이것을 감정 문제로 만든 게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논란을 중계하는 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활 저널리즘이라고 붙여야겠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 어제 내가 썼던 거는 전혀 내가 쓴 게 아니고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어제 거와는 전혀 다른 결의 기사를 또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참 이상한 것은 그래도 팩트체크 보도가 형식적으로 바로 나왔어요, 언론들마다. 이게 다른 노동문제 사건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되게 기자들이 그 대기업 홍보 담당자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사건이 터지면 보도자료를 그냥 인용해서 지나치게 사측의 의견이 반영된 기사를 많이 쓰는 게 그동안 문제였거든요. 그게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팩트체크를 요구한 사람들이 사측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은 전혀 듣지 않았지만 회사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이 평소 익숙하게 지냈던 사측 홍보 담당자의 요구를 많이 반영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팩트체크 보도들은 과연 모두 팩트인 건가? 한승현 기자의 팩트 AS 코너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봉 5천만 원 소리질러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경우에는 모든 언론사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제각각 또 다른 액수를 내놨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직접 팩트체크를 했다면서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짚고 싶은 게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줄여서 인국공이라고 부르는 언론의 작태를 저는 작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규탄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 인천공항 간다고 하죠. 언제 인국공 간다라고 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인국공 사퇴하길래 이게 어딜 얘기하는 건가? 상처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이 철저히 무시한 게 정규직화 대상자들의 목소리예요. 톡방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당사자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 보안검색 직원들은. 우리가 인국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이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을 함부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냉, 물냉 이런 말 싫어하는 것처럼
이거 우리가 쓰는 용어 아니다. 인국공 이거 금방 알아챌 수 있었고요. 연봉 5천만 원 부분 이 부분은 한승경 기자가 좀 확인을 해봤죠. 네, 예. 지금 크게 갈리는 게 이제 3,850만 원이냐 아니면 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4,300만 원 플러스 알파냐 이건데 이 차이는 연봉에다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켰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보통 연봉이라고 얘기하면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데 포함시켜버리면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의 그 산정 금액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안검색요원의 연봉이 4,300만 원 플러스 알파이고 정부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가짜 뉴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봉 5천만 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자신들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다. 이걸 명확히 고백한 언론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왜 합니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언론을 통한 가환경이라는 거죠. 언론의 사명은 그걸 가능한 한 진환경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사를 평가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쓰는 기사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더 들어가 보자면 돈의 문제가 가장 쉬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히 팩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그거 아니다. 뭐 플러스 알파니 뭐니 해서 이 돈의 문제로 계속 추격시키고 있는데 외주화 문제에서 출발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이 돈의 문제로만 바꿔가는 말들 무게 중심을 옮겨버려서 이 자체를 굉장히 천박한 논리로 만드는데 굉장히 보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화가 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대졸 신입을 덜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으로 정원이 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대졸 신입을 덜 뽑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이게 이상한 말인 게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건지 보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앞으로 회사랑 노사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변수들이 있는 문제예요. 상황이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아무도 못하고 제가 좀 이상하게 봤던 것이 대졸 신입을 덜 뽑을 수밖에 없다? 공사에서 신규 채용할 때 꼭 대졸 신입 뽑아야 되는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한 거죠. 단독으로 조선일보가 실었는데 4년간 4,800명 정규직 전환했던 인천공항이 올해는 신규 채용 1명밖에 없다. 이 4년간의 통계인데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4년간 얼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올해는 여러 여파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채용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1명밖에 못 뽑는 거는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다 줄었다라는 오해를 일부러 양산하고 있는데요. 보일 수 있는 요소를 뽑아서 일부러 편향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제목을 뽑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심지어 작년과 재작년의 신규 채용 규모는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5년에 비하면 2배 이상 높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정규직 신규 채용이 꾸준히 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기사 내용하고 완전 정반대인데. 그러게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더니 그 뒤에 신규 채용이 줄었더라. 이건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 내기 한 달 전에 이미 정규직 신규 채용 공고를 냈거든요. 그 인원이 70명입니다. 해당 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만 해봐도 될 부분이잖아요. 공사 측에서는 조선일보 기자한테 올해 70명 신규 채용한다라고 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지금 신규 채용은 올해 1명뿐이라고 기사가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긴 글을 통해서 분노와 갈등을 부추기느라 애를 썼는데 그냥 사진 하나로 분노를 쫙 끌어올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승객은 없고 정규직이 채운 인국공이라는 제목과 함께 텅 빈 공항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요거 보고 여러분 빨리 화내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네요. 공항 가보면요. 정말 텅 비어서 처음에 공포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걱정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텅 비었는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있으니까 당신들 분노하시오. 이건 올바른 언론의 입장이 결코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묻지마 정규직 공공기관 인건비 30조 돌파라는 기사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전국 363개 공공기관은 총 9만 1,303명을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요. 지난해만 봐도 정규직 전환 인원수가 많은 공공기관 10곳 중 7곳에서 전년 대비 신규 채용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예. 2016년과 비교를 해보면 한수원과 한국마사회를 제외하고 적게는 1.3배 이곳이 한국전력공사이고요. 많게는 6.6배 한국철도공사인데 이렇게 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인건비가 이제 30조 돌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미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써서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뭐 채용을 많이 하지만 미래는 결국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직고용하면 노동 비용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 또 그랬고요. 근데 예전 정부부터 정부가 공기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사업비 비중이 높으면 높은 점수를 주고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 후보들이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 방만한 공기업 경영을 개선하겠다. 항상 단골처럼 이게 공약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다퉈서 아웃소싱을 전부 해버린 거죠. 그러면 사업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인건 비중이 낮아질 테니까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업비가 인건비로 전환된다라는 그 지점이 좀 곱씹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보안 검색하고 이런 업무잖아요. 네. 인건비가 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야죠. 국제공항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까지는 사업비로 처리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건비로 잡는다라는 것은 어차피 그 노동자들 계속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과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맺어서 정당하게 임금도 지급하고 사용자로서 책임도 지고 이런 관계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이 특히 인건비를 높인다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사람에 대해서 갖는 책임감을 높인다라는 지점인 거예요. 공공기관의 정상화의 한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 기사를 또 팩트 체크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팩트와 다른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1을 하고 나서 직업병이 생긴 게 언론 보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죠. 일단. 계속 의심하고 여기저기 다시 확인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팩트 체크 타이틀을 단 거는 의심의 벽을 낮추고 팩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심이 되죠, 아, 그렇죠.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틀린 부분이 많으면 예. 전 독자 안 할랍니다, 이제. 저도 기자지만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팩트체크 제목을 단 기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원래 기사 자체가 팩트에 기반을 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 팩트체크 기사가 아닌 거는 팩트가 아니어도 된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지금 팩트 체크 기사가 팩트가 틀린 것도 문제인데 이 팩트 체크를 명분 삼아서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 6월 25일자인데 팩트체크 인천공항 보안검색원 임금 체계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세간의 여러 의혹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한 대목을 보면 모두 고졸 아르바이트라던데 라는 질문을 던지고 팩트체크를 하는데요. 그 귀하 보안검색원의 고졸자 비율을 확인을 해서 적어둡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었거든요. 해서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기자의 편견이 팩트 체크된 기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고졸 아르바이트라는 이 거짓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그 첫 문장, 그러니까 보안 검색원이 되려면 입사 후 특수경비 교육 받아야 한다. 이게 팩트 체크의 끝이에요. 그 뒤에 하지만부터 나오는 말들은 사실상 모두 고졸 아르바이트라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학력 제한이 없거나 전문대 이상을 뽑았다. 채용 과정도 서류와 면접만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 보고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놀랐는데 이 한 대여섯 개의 짧은 문장 속에 조선일보는 학력과 취업에 대한 매우 고루하고 나쁜 관념, 자신들의 나쁜 관념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보안 검색 요원들의 입장을 반영을 하면서도 주목을 하면서도 기사 본문의 75%가 4년제 대졸자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4년제가 아니라 전문대와 4년제를 합쳐서 75% 정도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75%가 4년제 대졸자라는 거는 아예 오보인 거고 그렇네요. 굳이 안 써도 되는 이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로또 취업이란 말의 창시자죠.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채용 TF를 꾸리고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제이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54.7%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137% 감소하는 이런 경영 악조건에서 직장 경영은 미친 짓이다. 일부에서는 청년 유니온이나 이런 데서는 청년팔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청년들 대변해야지. 그럼 뭐 누구 대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청년을 대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은 100% 국민 대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건 전체주의 사회야. 네, 아주 그냥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대단한데요. 그 미래통합당 TF 의원들이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경영진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끝나는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 무렵이었는데 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조원들 한 100여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래에서 그 의원들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환호를 하고 마치 뭐 인기 스타의 팬미팅을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불편한 게 예. 아니, 그러니까 남이 불편한 모습을 봐야 내가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편하면 편한 거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건데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리 저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쓰신 분이지만 이런 모습은 자꾸 그 노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옵니다.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판 당연히 가능하다고 네. 보고 같이 또 얘기돼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고 청년들, 취준생들도 실제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줄 세우기를 강요했단 말이죠. 어떻게든 맨 앞줄에 서면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특혜를 주겠다라는 묵시적인 약속까지 해왔어요.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의라고 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 줄이 그냥 흐트러트려 버려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표출하는 분노 중에 굉장히 큰 축이 이제까지 획일화된 경쟁을 강요해왔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배신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성실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죠. 언론이 그러한 토론회장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를 소비하고 있다. 그들에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청년들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 자체를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또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다른 청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만큼 보상을 얻고 이에 따른 소득 격차를 인정하는 게 건강한 사회 근본입니다. 분명 이 사회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나 조합원이랑 이야기할 때는 정규직화는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고용 불안정에 있었는데 그렇게 안정화된 거는 정말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일을 하고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규직이 된 건데 이거를 로또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청년파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성세대가, 언론이 좀 더 이거를 논란화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 세력화하기 위해서 청년을 갖다 써먹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집단이라는 게 단위 집단이 아닌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좋은데 서영고 나와서 취준생으로 남아있는 이 20대만이 마치 대표 집단인 것처럼, 그리고 시험만이 공정한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에겐 계속 거듭해서 발언권을 주물러서 이 말이 굉장히 과잉 표질되게 만들어버리고,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던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건 언론이 굉장히 표본 표집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좀 층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몇 년 동안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과 그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청년들과의 차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니까 네가 토익 시험을 10번 준비할 동안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다 거기서. 왜 네가 공부하는 10년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밤새워 근무한 10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취업이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무보수로 인턴을 하는 것조차 큰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받는 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인턴 기간 동안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 그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일러주는 언론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언론은 보면 청년 노동자 그리고 명문대 출신 취준생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명문대 출신 취준생에 더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도 지금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취준생에 더 공감하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론사 기자의 90% 이상이 이제 대졸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달랐구만. 아무래도 이제 그들의 시각에서 네. 명문대 취준생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기사를 쓰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더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들의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 고등학교 성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예? 나중에 그래요. 가난 사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계급 간의 경험의 격차가 커질수록 그들의 생활 양식과 신념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추정을 하게 되면 삶의 복잡성과 다채로움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분들은 이미 계급 간 경험 격차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혜택받은 쪽에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정규직 노동자라던가 혹은 자신과 학력 격차가 나시는 분들의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자분들은 너무나 손쉽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급 집단의 이야기들에 더 몰입해서 기사를 양산하고 그럼으로 해서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북유럽에 보면은요, 되게 직종 간의 임금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된 노동자들은 초임 의사보다 월급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요, 되게 한국의 청년들이 어떤 질문하냐 하면 그럼 그 나라의 의사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상당히 고생스럽겠지만 깊은 잠을 편하게 잘 수도 없겠지만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될 거야. 주로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가거든요. 시험 성적 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학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에 대해 설명해봐라.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공정을 문제 삼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을 돌려보면 또 달랐습니다. 2016년 1월 인천공항에서 수화물 대란 사태 밀입국 사건이 터졌었죠. 당시 언론이 허술한 초기 대응과 보안으로 인한 인재다
공항 운영 인력의 85%가 하청업체 노동자고 2,000명 넘는 보안 경비요원들이 민간 용역업체 비정규직이라면서 비용 절감 방식의 경영 마인드가 국민 안전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된 뉴스원도 2016년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의 눈물에 주목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거라고 보십니까? 하 교수님. 비정규직 문제는 흔히 까방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임 방지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을 노동운동을 색안경으로 보는 사람들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투쟁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은 거의 비슷했어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들도 다 줄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정규직의 삶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다 생긴 건데요. 근데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분했을까? 큰 분노가 일었을까?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선언했고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다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정규직화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럼 과연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지만 다이아몬드, 모텐슨, 피사이데스 이 세 사람은 누군지 아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야, 비로소 저만 아는 게 나왔네요. 근데 이게 다 아시면 뭐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죠. 왜 우리랑 그 계급 차이를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들인데 그 노벨 경제학상 최초로 노동 경제학 분야의 수상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로가 뭐냐 하면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 의지로 밀어붙여야지 개인과 기업에 맡겨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데이터로 보여준 거예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결국은 좀 더 어떤 노동자의 안정권, 안정성 그리고 생명권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신분이라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넣어서 신분 문제로까지 얘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거고 이 문제를 언론이 더 가속화해서 결국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키운 건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조명하는 거는 을들의 싸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들을 또 약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또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언론은 도발하고 불 붙이고 폭발시킨 다음에 싹 빠져서 이건 너희들끼리 전쟁이야라고 빠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취지, 정부가 사용자인 영역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펼친 이후에 많은 민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대하는 언론의 논조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당시 언론의 반응 제2뉴스 강제 소환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좀 소환해 주세요. 네, 2017년 5월에 SK 브로드밴드가 하도급 직원 5,200명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밝히자 다수 언론은 통 큰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CJ가 파견직의 직접 고용 발표를 했을 때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화가 이 850명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경제지들은 동반 성장의 철학을 담았다. 또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로 전했는데요. 서울경제, 믿음, 의리 경영 중시 김승연의 결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 제목이 너무 낯간지럽습니다. 불과 이제 얼마 전인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짚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네요. 그렇네요, 진짜. 사주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라던가 방금 말씀하신 김승연의 결단이라던가 어떤 기업의 이미지 자체를 사주에게 전부 다 몰아주기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고 지금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 결국은 민간 기업에서 굉장히 압박을 줄 것 같은데 지금 규제 철폐라던가 규제 완화 같은 걸 더 많이 하고 노동을 더 유연화해야 될 와중에 민간 기업에 이런 식으로도 부담까지 주는 거 아니야라고 앞질러서 또 언론이 걱정을 미리 해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뭐 사실 자발적으로 정규직화를 전환시킨 게 아니라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측면 때문에 정규직화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죠?
예. 네.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조사 때문에 이 재벌들이 다 조사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카드 중에 하나로 정규직화 약속을 카드로 꺼냈던 거죠. 자, 또 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당시 언론들이 전혀 다른 부분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17일이죠.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사의 비정규직 8,0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매일경제가 삼성 의무 아닌데 선제적 직고용, 노조 활동도 보장. 한겨레는 골리앗 삼성에 맞선 노조 마침내 직접 고용 끌어냈다는 헤드라인을 각각 실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언론사마다 이렇게 결이 다른 보도를 내놨습니다. 삼성 의무화하는데 선제적 직고용 이 제목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2018년에 직고용된 거죠.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험난했죠. 이분들이 2013년에 노조를 설립하고 나서 2018년 직고용 전까지 2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분들이 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분 중 한 분이 이제 여무성님 장례식장에서는 삼성이 경찰을 매수해서 시신을 탈취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졌었죠. 2018년 4월에 한겨레가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을 단독으로 보도하자 2주 후에 이 직고용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의 결단으로 볼 거냐, 저는 투쟁의 결실로 사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기억으로는 굵직한 노동인권 시대에서 삼성이 어떤 뭐 조금이라도 나은 조치를 했을 때 삼성 스스로 알아서 한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삼성의 결단을 칭찬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배경이 됐던 투쟁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책적으로 이제 국가가 주도한다는 느낌 때문에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갖고 있는 의의는 삭제한 채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문제점 이걸 부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는 너무 과한 상찬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정부가 어떻게 주도한다던가 정부의 정책적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뭐든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으로 혹은 편향적으로 자신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만 그리고 이익이 되는 집단에 더 유리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여기서 좀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절대 선인 것은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예. 좋은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대표적 경우가 서울 지하철인데 9.25 김군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을 계기로 서울 지하철이 그때 418명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했어요. 3년 지났을 때 그 노동자들의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임금, 복지 그런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시 서울 지하철에 보면은 똑같은 그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었는데요. 그게 전부 비정규직이 담당한 노선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목숨이니까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위험한 작업을 시켜도 이거 위험합니다. 이 말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고장 건수가 5분의 1로 줄었어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정규직화가 꼭 노동자 개인을 위해서는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거죠. 최근의 통계를 보면 임금 격차는 정규직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 근속 기간은 한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성일수록, 고령일수록, 그다음에 저학력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 정규직화라는 문제는 고용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자, 비정규직 이슈만큼이나 언론이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단골 소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 관련 2차 전원회의 이틀 전입니다. 6월 23일 연합뉴스가 최저임금 급격 인상 혜택 본 근로자들 그해 실직으로 내몰렸다라는 기사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짚었습니다. 예.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실직자가 나온다 뭐 이런 그런 기사인데 여기 그 최저임금 지금 협상 중인데 2차 회의 전에 나온 보도라 좀 타이밍이 공교롭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좀 이거 악의적으로 의심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타이밍을 맞췄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이 6월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라고 썼는데 23일 발간했다는 게 일단 틀립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보고서는 아직 편집 중으로 발간이 안 됐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보도자료만 보고 쓴 거였거든요. 보고서가 언제 발간되냐 그랬더니 연구원 측은 아직 편집 과정 중에 있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어떤 연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 놀란 게 이거는 아직 그런 자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쓴 뭐 5, 60년의 기사를 중 누구도 이 보고서 원본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과연 독자들은 알 것인가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러면 보도자료에만 기반해서 이 50여 건의 기사를 쓸 정도로 과연 급박한 사정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 보도자료 2장만으로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완벽하게 검증됐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폐해입니다. 제목을 따로 달자면. 그러니까 검찰개혁 하기도 전에 검찰이 억압받고 있다는 기사를 실듯이 이번에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지기도 전에 이거 올리면 당연히 실직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식으로 아주 불편한 전망들을 늘어놓음으로써 결국은 기업의 이익을 높여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 지표가 나빠지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거든요. 최저임금제를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한 나라가 영국인데 한 50여 개 대학이 참석하는 80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별로 없다.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면 순간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 최저임금이 이슈로 떠오르면 우리 기자들이 하나같이 무조건 뛰어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로 편의점인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이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직접 인용한 기사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임금 못 줘 범법자 된다. 알바보다 못한 업주.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쏟아졌는데 궁금한 게 최저임금 테마는 이 편의점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편의점주한테 해당이 되는 임대료 문제, 불공정 문제 이런 거 이슈로 떠오르면 이분들 절대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치킨집도 자주 등장했어요. 그래서 고용하고 있는 배달하시는 분들 뭐 최저임금 맞춰주기 어렵다. 요즘에 배달앱이 워낙 성행하니까 그 인터뷰는 빠져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상들을 선택적으로 찾아서 취재를 간다는 얘기인데 그나마도 굉장히 좀 성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명, 절규, 벼랑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만드는 데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말 그 자체를 따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제 주변에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을 봐도 제일 장사가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임금 노동자들 안 쓰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그 현상이 벌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노동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켜야 될 최저선이라는 그 제도를 도입한 이상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삶에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언론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산재 사고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6월 29일부터 사람이 또 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산재 추락사를 다룬 연속 보도를 했고요. KBS 9시 뉴스는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매주 산재 사망 현황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재, 또 노동자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언론.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시죠? 우리 저희가 또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동 문제를 다루는 저희가 계속. 보도. 제가 하나 또 풍문으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제2에 함께했던 부장이 9시 뉴스로 이제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너가가지고
우리 제2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노동 문제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사실이고요. 아, 기특하구만요. 네, 실제 제2를 담당하던 부장이 9시 뉴스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갔는데 네. 산재 기획 보도가 사실 시청률도 잘 안 나오고 나오잖아요. 좀 재미없는 네.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큐시트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장이 직접 좀 고군분투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제2의 힘입니다. 네. 사실 그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2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가장 메인타임 뉴스 시간에 반영이 되느냐를 언론 소비자분들은 생각보다 아주 주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변화가 여기에 만약 멈춘다라고 하면 더 가혹한 반대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작으로 점점 좀 언론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은 저는 산업재해의 법의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그 구조를 해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라는 거는 드러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해부학자의 마음으로 이걸 다 드러내서 결국은 다른 사태를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좀 의무감까지 가져야 되는 측면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KBS가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지속적으로 이 체크를 해봐서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직장인이 자기 업무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우리가 한 25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직업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훈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다. 길은 이미 나와 있다. 가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대부분의 노동 문제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축적된 그 자료를 통해서 해법이 나와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단지 안 가는 거거든요.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노동 문제를 자꾸 경제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나쁜 습성, 언론들의 나쁜 습성, 노동 문제잖아요. 인간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길로 언론인들이 좀 담대하게 끈질기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종강 교수님, 한승현 기자 고맙습니다. 자,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old your hand up to your heart and know it's just a chance to start. I know that it might feel like it's too hard. Two, one.